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을 아주 쉽게 알려드리는 잡학 1타 강사입니다. 오늘은요, 지난번에 제가 그 와인 1855년 보르도 메독 등급 이거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는 뭐 무통로실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난번 영상을 먼저 한번 보고 한번 오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무통로실드를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5대 사또라고 그러죠. 1등급 와인들 보통 라필드 로실드, 마고, 라뚜르, 오브리옹, 그 다음에 무통 로실드, 이 5가지를 이제 5대 사또라고 하는데, 이게 재밌는 게 2가지, 라피트 로실드하고 무통 로실드가 뒤가 로실드로 끝나요. 이게 이제 로실드라는 가문에서 이 5대 사또 중에서 무려 2개를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로실드 가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좀 와인 이야기로 다시 또 넘어갈게요. 그 로실드, 로칠드, 로스차일드 어떻게 보면 다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발음 차이죠. 프랑스는 보통 로실드라고 읽는다 그러고 영어는 뭐 보통 로스차일드 이렇게 읽는다고 하니까 뭐 다 같은 말이니까 제가 좀 섞었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로스차일드 그러면은 로스차일드라고 제가 칭할게요. 로스차일드가 뭐 부자인 거 아시죠? 로스차일드 가문 뭐 단골 소재죠. 우리가 로스차일드 가문에 대해서는 어떤 책이 유명한 책이 하나 있는데 미국계 중국인이 쓴 숭웅빈이라는 사람이 쓴 그 화폐 전쟁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저도 이 책을 7권 봤어요. 7권 봤는데 7권 보면은 7권 되게 재밌어요. 이게 로스차일드 가문에 대해서 막 나옵니다. 이 사람들 재산이 뭐 5경 정도 되지 않을까 이게 추정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이 이제 우리가 말하면 우리 한국은행 같은 미국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게 연방준비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보통 연준이라고 그러죠. 연준을 이 가문이 뭐 좌지우지한다. 뭐 이런 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 케네디라든지 뭐 다른 우리가 암살됐던 대통령들이 다 이거 연준을 어떻게 좀 해가지고 하려다가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뭐 해가지고 뭐 죽였다. 뭐 이런 어떤 음모론적인 거 그런 내용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보통 음모론 하면 맨날 나오는 게 일루미나티 아시죠? 일루미나티, 뭐 프리메이슨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사실 이 가문이요 온갖 그냥 음모론의 단골 가문인 것처럼 다 나와 있는데.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진짜 이거는 좀 과장됐다. 이거는 좀 아니다. 이거는 좀 뻥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한데 제가 생각해도 뭐 좀 과장된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냥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가문이면 좀 분명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요 역시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뭐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그 유럽에서 유대인은 어떻게 보면 중근세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최하층이죠. 조선시로 말하면 천민계층처럼 이게 취급받았어요. 뭐 지금이야 뭐 돈 많으니까 돈 많은 게 최고잖아요. 최고인데 당시만 해도 약간 돈놀이하는 장사꾼 뭐 이런 이미지죠. 뭐 돈밖에 모르는 뭐 악랄한 나쁜 놈 그런 이미지. 우리 이제 뭐 셰익스피어 뭐 베니스 상인 같은데 보시면은 유럽인들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정말 빌런처럼 묘사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이게 남아 있죠. 이 가문도요 처음에 이제 유대인으로 시작했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별 볼 일 없었고 뭐 당연히 뭐 귀족도 아니었고 그렇게 지냈는데 이 가문이 처음에는요 뭐 고물상을 좀 했다 그래요. 고물상으로 조금 뭐 돈 좀 벌고 나중에는 이제 환전상 뭐를 좀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 가문에요 정말 중요한 사람이 그러니까 태어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18세기 중반 정도에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가 태어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독일 프랑크푸르트 있죠. 프랑크푸르트 쪽에 그 당시에는 이제 독일이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라 불렸죠. 거기에 이제 헤센 지방의 선제후국에 비레름 9세라는 어떤 군주가 있었는데 이 사람 밑에서 이제 장부 관리하는 그냥 업무를 처음에 좀 시작을 해요. 장부 그냥 관리해주고 뭐 그랬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일을 되게 잘했대요. 그래가지고 비레름 9세가 굉장히 좀 좋아했다 그런 이야기 있는데 결정적인 게요. 진짜 신임을 얻는 결정적인 게 나폴레옹이 이제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독일이 그냥 쑥대밭이 됐거든요. 그리고 선제후는 당연히 이제 빤스런 했죠. 도망갔는데 이 양반 마이어 암셀은 로스차일드는 도망가지 않고 그냥 재산을 그냥 고스란히 그 선제후 재산을 지켜줍니다. 그냥 몰래 그대로 숨겨놓고요. 계속 나폴레옹 쪽에서 재산 어디냐고 막 부락을 해도 막 끝까지 안 불고 하고 오히려 뭐 나폴레옹 그 군인들한테 막 사업을 해가지고 막 돈도 벌고 막 그래요. 이 사람 막 참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역시나 뭔가 달라도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선제후가 돌아오니까 선제후가 너무 좋아하겠죠. 그래서 신짐을 얻고 이 사람한테 모든 사업을 맡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돈을 엄청나게 벌죠. 돈을 엄청나게 번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이제 독일은 너무 이제 좁다, 프랑크푸르트 너무 좁으니까 아들이 그 당시에 5명 있었거든요. 5명 아들한테 그러니까 유럽의 각 큰 도시로 다 파견을 보냅니다. 파견. 큰 아들은 프랑크푸르트 자기 밑에서 이제 내 사업을 올려받아라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우리 오스트라 빈.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은 런던. 그 다음에 넷째 아들은 나폴리. 막내 아들은 파리로 보내요. 그래서 이제 각 나라에 이제 보내가지고 각 사업을 하게 이제 금융업을 주로 하거든요. 금융업을 하는데 결국에는요 어떻게 하다 다 망해요. 다 망하고 2가지가 남습니다. 2가지 아들들이 이제 남게 되는데 하나가 런던, 하나가 파리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는 로스차일드는 사실은 런던 쪽에서 살아남는 로스차일드 가문들이 이제 이렇게까지 크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영국 쪽 로스차일드가 굉장히 세고요. 사실 프랑스 쪽은 살아남긴 했는데 그냥 그렇습니다. 영국 쪽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영국 런던에 간 아들이 뭐냐면 네이선이거든요. 네이선 마이어 로스차일드가 이제 좀 대박을 터뜨리죠. 네이선이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나폴레옹이 이게 마지막 전투가 벌어집니다. 워털루 전투인데 워털루 전투 당시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워털루 전투에서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이제 유럽의 행방이 갈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영국하고 이제 나폴레옹이 싸웠죠.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요 로스차일드 집안이 정보력이 강했어요. 각 유럽 지역에 이제 정보망이 있어가지고 하루 전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기 하루 전에 영국이 이겼다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본인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헛소문을 퍼뜨려요. 영국에다가 영국이 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영국 국채 가격이 완전히 똥값이 됩니다. 이거를 몰래 몽땅 사들입니다. 슬금슬금 사들여 가지고요. 결국에는 하루 만에 시세 차익을 한 20배 정도 얻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벌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엄청나게 돈 번 다음에 이제 그 사업을 기초로 해가지고 엄청난 금융업으로 엄청난 부자가 되죠. 이제 로스차일드가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한번 이야기해봤는데 이제 와인 이야기로 한번 다시 좀 돌아볼게요. 이제 와인 이야기 돌아와서 이제 쉽게 말하면요, 이 프랑스 쪽 로스차일드가 현재 라피트를 이제 사게 되고요. 영국 쪽 로스차일드가 지금 무통 로실드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집안들끼리 막 사촌들끼리 결혼해가지고 막 가계도가 복잡해요. 아무튼 그냥 간단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라피트가 프랑스 쪽, 무통이 영국 쪽 로스차일드 어떻게 보면 같은 집안이니까 처음에는 친인척 관계니까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다고 그래요. 사이가 좋고 그냥 문제없이 잘 지냈는데 이제 문제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1855년에 등급이 발표되죠. 지난번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등급이 발표됐는데 그때 라피트는 역시나 1등급 중에서도 1등을 되고요. 무통이 문제가 되는데 무통이 차라리 1등급만 됐어도 괜찮은데 무통이 2등급을 받아버려요. 근데 무통이 2등급 중에서도 1등이에요. 차라리 그냥 2등이긴 한데 그냥 한 7, 8등 정도 했으면 괜찮을 텐데 2등급인데 1등이다.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너무 짜증나죠. 그래서 무통이 약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무통이 이제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나는 1등이 될 수 없고 2등은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 나는 그냥 무통이다. 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중2병 걸린 것 같은데 아무튼 오너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아시다시피 무통이 가만히 있을 무통이 아니죠. 이게 로스차일드 집안이잖아요. 그냥 돈이 그냥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숙명 같은 어떤 사업을 이제 숙명 같은 가문의 이제 어떻게 보면 숙명 같은 사업이죠. 어떻게든 간에 2등급에서 1등급으로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프랑스 정부한테 엄청난 로비를 합니다. 막 돈을 정치인들 줬겠죠.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이때 굉장히 이제 프랑스 정부에서는 그래 한번 1등급 해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라피트 특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라피트에서 같은 집안 라피트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다고 그래요. 당연히 지금 4명만 1등급이었는데 5명 들어오면 기분이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그 후로 이제 두 가문 이제 어떻게 보면 사이에서 무통과 라피트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졌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또 이게 돈을 계속 우리가 로비를 하면 결국에는 먹히게 되겠죠. 1973년에요. 결국 로비가 먹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농림부 장관인데 누구냐면 자크 시라크예요. 나중에 대통령까지 하죠. 이 사람이 이제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무통이 드디어 이제 1등이 됩니다. 1등. 1등이 됩니다. 1등. 이제 2등에서 이제 1등급이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1855년 등급 역사상이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굉장히 이 사람들이 절대 안 바꿔주는데 무통이니까 역시 바꿔줍니다. 그래서 유일한 거고요.
이게 뭐 또 예외 사이가 하나 또 있어요. 막 깡뜨메릴레라고 이건 예외 사이가 있긴 한데 이거는 뭐 사무적 실수 때문에 생긴 거니까 이거는 뭐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래도 뭐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통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뭐 안 좋은 샷도는 아니고요. 굉장히 좋은 샷도고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샷도 병입을 최초로 하거든요. 샷도 병이 뭐냐면 오크통에서 이제 스스로 이제 샷도에서 오크통에서 바로 병에다가 넣는 거. 이거 샷도 병입이라고 하는 게 그전에는 샷도 병입을 샷도에서 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막 가짜 와인이 많았는데 이거 처음으로 샷도 병입을 최초로 한 게 어떻게 보면 무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와인 품질에 기여했다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명분으로 해가지고 이제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려주는데 사실 뭐 명분이죠. 제가 봤을 때는 돈이 많으니까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최고니까 뭐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무통이 이제 2등급에서 1등급이 됐어요. 무통 입장에서는 기분이 너무 좋죠. 또 약간의 중이병스러운 말을 또 오너가 남깁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지금 1등이다. 과거는 2등이었다. 무통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남겨요. 참 너무 좀 중학생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무통이 이제 좀 다른 와인들하고 좀 다른 게 좀 하나 있어요. 물론 이제 뭐가 다르냐면 라벨인데요. 라벨을 다른 와인들은요 대부분 라벨을 한 가지를 그냥 유지를 하거든요. 근데 무통은요 매년 바뀝니다. 매년 라벨을 다르게 해요. 그래서 라벨만 보면 이게 몇 년 빈티지인지를 딱 알 수가 있어요. 무통만 유일하게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냥 라벨을 그냥 만드냐? 그렇지 않아요. 역시 돈 많은 가문이기 때문에 그냥 맡기지 않고요. 유명한 화가들, 예술가들한테 라벨 디자인을 맡깁니다. 그림 같은 거 이제 그려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요 어떻게 보면 계속 하다 보고 그 다음에 무통이라는 와인이 또 좋은 와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술가들한테 맡기는데 이거를 맡는다는 게 예술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광이에요. 영광. 그리고 이제 속설이하면요 이거를 뭐 돈을 준지도 않고 그냥 와인을 조금 준다, 뭐 무통 와인을 뭐 준다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973년이 어떤 해예요? 이제 무통이 2등에서 1등이 된 해죠. 엄청나게 무통 역사에서 중요한 해죠. 그냥 아무나한테 라벨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통에서는 당시에 정말 최고 중에 최고 화가를 맡깁니다. 누군지 아실까요? 피카소입니다. 피카소한테 맡깁니다. 엄청나죠. 피카소 뭐 당시에도 뭐 엄청났고 뭐 지금도 엄청나죠. 뭐 그림 하나에 가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후로 이제 뭐 피카소뿐만 아니라요. 뭐 이게 우리가 유명한 화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샤갈 들어보셨죠? 뭐 달리, 뭐 앤디 워홀, 뭐 간딘스키, 뭐 제가 이 정도만 이야기했지만 정말 유명한 당시에 유명한 화가들이 정말 라벨을 다 만듭니다. 특이하게 제가 좀 몇 개 좀 소개하자면요. 2004년에 좀 특이한 사람이 있어요. 특이한 사람이 누구냐면 2004년 빈티지를 누가 그리냐면 지금 영국 국왕이죠. 찰스. 그 당시에는 이제 왕세자였죠. 영국 찰스 왕세자가 그리고요. 이분이 그래도 좀 그림을 좀 그리시나 봐요. 그래서 2004년 라벨 보면요. 그래도 제법 좀 그리신 것 같아요. 또 재밌는 게요. 90년대가 좀 재밌어요. 90년대 보면은요. 이게 작가들 중에서 일본 작가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본 작가들.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가 8, 90년대가 이제 일본의 전성기잖아요. 이럴 때 일본의 구매력이 굉장히 조금 있으니까 이제 아마 좀 일본에 좀 팔아먹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좀 일본 작가들을 좀 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본 나오니까 또 나와야 되는 국가가 있죠. 중국이죠. 중국은 뭐냐면 2018년에 중국 작가들이 라벨을 제작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가 중국이 팔자를 좋아하잖아요. 팔자. 그러면 2008년, 2018년에 중국 사람들이 이 라벨, 이 팔자 그려서 그런지 자기 중국 사람들이 라벨도 그렸으니까 엄청나게 사들입니다. 무통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거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는데 한국은 없어? 한국도 있습니다. 역시 대한민국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2013년에 이완 하백, 우리 이제 이완 하백이 그 약간 뭔가 그 약간 도장 같은 거 찍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 그림 같은 거 그리신 분 있죠. 이완 하백이 무통 라벨을 이제 좀 제작합니다. 2013년에. 그러면 참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완 하백이 이제 무통 라벨 제작한다고 해서 저는 한국도 진짜 발전했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말 진짜 한국도 이제 선진국에 이제 들어가는구나. 무통에서 한국도 좀 신경 쓸어주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이완 하백이요 생각보다 국내보다는 프랑스에서 좀 인기가 많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무통을 한번 가본 적이 한번 있어요. 2015년에 제가 프랑스 갔을 때 보르도 이제 한번 여행하고 하면서 무통 로실드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무통 로실드 가면요, 거기 가면은 이제 와인 박물관 같은 거 굉장히 크게 있고 굉장히 좀 럭셔리해요. 다른 샤또들은 약간 좀 어떻게 소규모라 그러면 역시 돈 많은 샤또다 보니까 굉장히 좀
좀 고급스럽고요. 거기 이제 와인 박물관에 뭐 로마 시대 때 와인잔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뭐 그리스 시대 때 굉장히 오래된 뭐 그런 유물들을 막 이렇게 전시해 놓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역시 돈 많은 가문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냥 무통 이야기를 한번 주저주저 해봤는데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